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게임 제2탄 오징어 게임 속 사회적 비밀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포스팅이 숫자 속에 담긴 오징어 게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요. 드라마를 다 보신 후 포스팅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은 총 6개의 게임을 벌이면서 이 탈락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스토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절반이 이미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거의 탈락을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술래가 뒤를 보았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는 간단한 규칙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간단한 규칙이 그냥 참가자들이 어리둥절해하면서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두 번째 뽑기 게임은 참가자들이 도형의 모양에 따른 난이도를 모른 채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떤 도형을 고르느냐에 따라 거의 운으로 참가자들의 목숨이 결정되기도 하죠. 집단 학살극을 연상시키는 첫 게임부터 운으로 목숨이 결정되는 두 번째 게임까지 제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받은 첫 번째 인상은 이 드라마의 내부 구조가 인류의 사회적 진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그대로 밟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두 게임을 보면서 인류의 고대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혼돈이 극심하고 운도 작용되고 라이터를 이용한 조그마한 반칙과 편법들이 시작되는 무논리, 무규범의 초기 원시 사회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오징어 게임에 종교적 의미가 조금씩 끼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의 1번은 신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신의 존재가 부각이 되고요. 여기에 화장실에서 한미녀와 뱀문신을 한 조폭 101번이 몰래 서로의 육체적 교접을 통해서 성을 나누게 되죠. 많은 분들이 왜 이 장면이 굳이 들어가야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셨지만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한미녀의 이름이 미녀지만 그녀는 이불을 상징하는 신화적 인물로 보이고요. 이 101번 조폭은 얼굴에 난 문신이 상징하던 뱀처럼 사악한 인물입니다. 둘의 교접은 뱀의 유혹으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에덴 동산 신화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죠. 게다가 이러한 와중에 참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살인사건도 일어나죠. 오일남, 즉 1번 신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살인의 장면을 지켜봅니다. 목사가 나타나는 것도 이 지점이죠. 이제 오징어 게임의 사회에서는 종교가 넘쳐납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오징어 게임은 에덴 동산의 완벽히 반대인, 반전인 지옥 동산으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이곳이 지옥 동산이 되는 이유는 사회적 무리가 형성되고 약육강식의 규칙이 참가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인, 사기, 배신이 판치고 줄다리기 게임이 상징하듯 힘으로 상대를 눌러야 살아남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에서는 참가자들도 여자들이나 노인 같은 약자보다 무조건 힘이 센 강한 자를 찾아 헤맵니다. 줄다리기 게임은 이러한 약육강식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일남 할아버지의 지략으로 성기훈 팀은 목숨을 건집니다만 다른 팀 모두는 힘이 센 팀만 살아남죠.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금기가 깨진 지옥동산에서는 이후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기적 추리나 참가자와 이를 감시하는 관리자 사이에 내통도 일어나죠. 라이터 반입은 이제 애교 수준의 크나큰 범죄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이러한 범죄들은 발각이 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저작거리에서 효수가 되듯이 그 시체가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전시됐죠. 이윽고 참가자들이 40명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프론트맨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게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 이게 평등하게 싸우는 마지막 기회야. 정의와 평등의 문제가 개입되면서 오징어 게임의 사회는 중세적인 사고, 즉 종교적인 사고관에서 마침내 현대적인 사회로 진입하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2인 1조를 이루어서 구슬치기 게임을 하는데요. 이전의 게임까지의 본능에 따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과 팀을 이룹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은 서로를 죽이고 짓밟아야만 목숨을 건지는 최악의 경쟁을 서로 해야 하죠. 이후 이어지는 징검다리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뒤에서 다리를 건너는 자가 주저없이 앞 사람을 밀어버리죠. 이 대목에서 황동혁 감독의 숨겨진 메시지가 일거에 드러나는 듯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히 친밀감을 배제하고 승진과 성취를 위해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어버리는 살벌한 경쟁만이 판치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때는 부부도 깐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극심한 죄책감 속에서 자살자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본주의 사회의 규칙을 뒤엎고 상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영은 이 아비규환의 경쟁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구하는 소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후 16명이 참가하는 징검다리 게임이 시작되죠. 외나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 다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믿음, 어떤 맹신을 표현하며 죽어갑니다. 수학적 확률만을 믿었던 사람, 자신이 만든 유리기술, 즉 과학기술만을 믿었던 사람, 종교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 복수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도 내어놓은 자, 자기 확신에 차 있거나 타인의 말만 믿는 심약한 사람들. 징검다리 게임에 이르르면 깐부도 친구도 타인에 대한 구원과 자기 희생도 다 사라집니다. 그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수학, 과학, 기술, 종교, 사랑과 미움, 자기애 등등 다양한 사고체계 속에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할 뿐이죠. 이들은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결단과 대결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징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세 사람은 제가 볼 땐 각기 어떤 계급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이며 여성인 새벽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의 계급성을 갖고 있죠. 반면 조상우는 학벌주의 또 엘리트와 전문직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기훈은 이에 비해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죠. 그런데 새벽이 조상우의 손에 죽게 됩니다. 새벽의 죽음은 이 지옥 동산에서 새벽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암흑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묵시록적인 비전을 심어둡니다. 오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혈투만이 남았을 뿐이죠. 그러나 한 발 더 물러서서 보면 이들은 모두 VIP, 거대 자본가의 말이자 조릴 뿐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를 말로 졸로 만드는, 얼굴도 모르는 다양한 국적의 거대 자본가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죠. 이들 VIP들은 오직 욕망의 추구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가면이 상징하듯 짐승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아하고 고상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면모도 서슴없이 드러내죠. 성기훈과 조상우의 오징어 게임이 진흙 속의 개싸움 같다면 VIP들은 이런 개싸움을 피하고 손에 진흙이나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계층입니다. 그러나 거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통해 모든 욕망을 달성하게 되면 그들은 지옥 같은 무의미의 늪에 빠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는 재미를 맛보고 싶은 허무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허부적거릴 것이라고 황동혁 감독은 경고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훔쳐보는 VIP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오징어 게임 속 시선의 역설도 등장하는데요. 이 게임을 지켜보는 관객들이야말로 VIP의 시선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는 사람들, 즉 우리가 가해자이며 관음자이며 관객의 층위인 이 VIP 시선과 겹쳐진다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졸 노릇을 하는 현실의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최고의 권력, 훔쳐보기란 시선의 권력을 주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이토록 몰두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오징어 게임을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어렵지만 파타피직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보통 게임은 은유이고 가상의 세계를 상징하죠. 현실에서 아이들이 게임에서 금을 밟는다고 해서 진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타피직스한 세상, 즉 게임이 진짜 은유가 아니라 직설적인 그런 현실적인 세상과 완전히 맞닿을 때 게임의 재미가 공포로 바뀌죠. 이러한 개념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영화 해리포터에도 이미 있어 왔습니다. 진짜 카드판에 병사가 나타나서 앨리스와 게임을 벌이고 해리포터와 친구들도 진짜 거대한 체스판 위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지면 목이 잘려버리죠. 천진에서 잔인하고 운유가 없는 지구의 세계에서 살벌한 계급사회의 이면이 더욱더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황동혁 감독은 이러한 파타피직스한 세계에 공포 영화의 3대 장르적인 요소를 모두 다 집어넣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는 집단 학살극을 스플래터 무비라고 하는데요.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이 집단 학살극,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집단 학살극에 그 스플래터적 장르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과 장기 적출 같은 고어 무비의 요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드러나듯이 칼로 서로를 베는 슬래시 장르라고 합니다. 이것을 슬래시 장르의 요소도 선보입니다. 결국 계급사회의 통찰과 동화와 게임을 공포물과 접합시키는 파타피직스 전략과 모든 공포 장르의 요소를 집어넣음으로써 오징어 게임은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장르적 의미를 완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뭐 이렇게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싶으시다면 그냥 드라마를 드라마로 즐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황동혁 감독이 펼쳐놓은 이 지옥도는 마지막까지 게임은 게임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은 이 빨간 머리를 하고 이 자아 변용을 시도하고 결국 딸아이를 만나러 LA에 가려고 하다가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본 형성에 목숨을 거는 한 이 지옥 동산의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어쩌면 오징어 게임은 토끼굴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앨리스의 이야기, 가장 운수 좋은 날의 악몽은 아닐까요?